안녕하세요. 저는 44살 전업주부입니다. 지금부터 7년 동안 치매 시아버지를 돌보다가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뀐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와 남편은 결혼 후 시댁과 차로 10분 거리에 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결혼하기 전 이미 돌아가셨고, 시아버지는 혼자 생활하고 계셨습니다. 남편은 자상한 아버지 밑에서 자랐다며 늘 존경심을 표현했지만 저는 그저 말수가 적고 무뚝뚝한 분이라는 인상만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명절이면 직접 농사지은 곡식과 과일을 건네주시던 따뜻한 모습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평온했던 시절이 무너진 건 7년 전 한겨울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동네에서 길을 잃고 파출소에서 발견됐다는 연락을 받았죠. 집을 불과 500m 앞두고도 길을 찾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검진 결과는 치매 초기. 의사는 앞으로 기억력이 점점 떨어지고 생활 전반에 걸쳐 도움이 필요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 가족 회의가 열렸습니다. 남편의 형은 지방 대도시에, 여동생은 해외에서 살고 있어 현실적으로 돌봄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시아버지와 가장 가까운 곳에 사는 저와 남편이 돌봄을 맡아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됐습니다. 내가 제일 가깝잖아. 전업주부니까 시간도 있고 부탁 좀 할게. 남편의 형은 마치 당연하다는 듯 말했고, 남편은 제 눈치를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잖아. 그렇게 저는 7년이라는 긴 간병 생활의 시작점에 서게 되었습니다. 치매 간병은 생각보다 훨씬 잔혹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약속을 잊거나 물건을 엉뚱한 곳에 두는 정도였지만 시간이 갈수록 시아버지는 눈에 띄게 변해갔습니다. 아침에 방문하면 전날 설거지해둔 그릇들이 온 방바닥에 흩어져 있고 전기밥솥은 하루 종일 켜져 있어 밥이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처음 몇 달간은 아버지, 이건 여기다 두셔야 해요 하며 차근차근 설명했지만 하루에도 수십 번 반복해야 하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그때마다 시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지만 불과 10분 뒤면 모든 걸 잊으셨죠. 식사 문제도 심각했습니다. 밥을 차려드려도 몇 숟갈 뜨다 말고 갑자기 밥값을 내라고 하시거나 이건 독이 들어있다고 의심하셨습니다. 하루 3끼를 챙겨드리는 일조차 마치 전쟁을 치르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밤에는 더 힘들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자정쯤 갑자기 대문을 열고 나가려 하셨습니다. 집에 가야겠다는 말만 반복하시면서요. 추운 겨울밤에 겉옷도 없이 나가려 하시는 걸 막으려면 저는 거의 붙잡다시피 해야 했습니다. 몇 번은 제가 잠깐 졸다 깨어보니 시아버지가 사라져 있어. 새벽에 경찰 도움을 받아 찾으러 다닌 적도 있습니다. 집안에는 안전바를 설치하고 문에는 잠금 장치를 달았습니다. 그러나 시아버지는 신기하게도 그걸 어떻게든 풀고 나가려고 하셨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죠. 남편은 회사 일로 바쁘다는 이유로 거의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다른 가족들도 사정은 비슷했습니다. 형은 한 달에 한 번 안부 전화를 하며 수고가 많다는 말로 끝냈고, 여동생은 해외에서 영상통화로 고생 많아요 라고 말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점점 제 삶을 잃어갔습니다. 친구들과의 약속은 끊겼고 제 건강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허리 통증에 시달리고 손목은 늘 저렸습니다. 그래도 내가 이렇게 하는 걸 아버지가 알겠지 하는 마음 하나로 버텼습니다. 그 7년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7년째 되던 겨울이었습니다. 평소에도 기력이 많이 약해지셨던 시아버지가 그날은 아침부터 식사를 거부하셨습니다. 평소엔 억지로라도 몇 숟갈은 드셨는데 그날은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입을 굳게 다무셨죠. 물을 드리려고 해도 삼키지 못하셨고 숨소리마저 가빠졌습니다. 저는 급히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고 남편은 퇴근도 미루고 바로 집으로 왔습니다. 우리는 서둘러 시아버지를 병원 응급실로 모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폐렴이 심각하게 진행돼 있었고 이미 체력이 많이 약해져서 치료 반응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사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그 소식을 듣자 남편의 형과 여동생도 급히 귀국해 병원으로 왔습니다. 병실 안에는 오랜만에 가족들이 모두 모였지만 공기는 묘하게 어색하고 무거웠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시아버지 옆자리에 앉아 물수건으로 이마를 닦아드리고 손을 주물렀습니다. 그런데 다른 가족들은 마치 환자 옆보다 서로의 눈치를 더 보는 듯 했습니다. 며칠 후 시아버지는 조용히 숨을 거두셨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지켜본 탓일까요? 저는 울음이 터지기보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슬픔과 함께 이제야 제 삶이 조금은 돌아오겠다는 안도감이 묘하게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장 3일째 되는 날 변호사가 나타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고인께서 남기신 유언장입니다. 순간 병실 안의 모든 시선이 봉투에 꽂혔습니다. 저 역시 가슴이 두근거리며 변호사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7년 동안의 제 헌신이 이제는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는 작은 기대가 있었죠. 그런데 봉투 속 종이에는 제 이름이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상속자 명단에는 남편과 시아버지의 큰아들, 딸 이름만 있었고 재산은 셋이서 나누는 걸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7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시아버지를 돌본 건 저였습니다. 그런데 제 이름은 없었습니다. 유언장이 읽히는 동안 제 귀에는 변호사의 목소리가 멀게만 들렸습니다. 눈앞이 흐릿해지고 온몸이 얼어붙은 듯 움직일 수가 없었죠. 옆에서는 남편이 괜히 헛기침을 하며 시선을 피했고 시누이는 의미심장하게 저를 훑어봤습니다. 어머, 아버지가 우리한테만 주셨네. 뭐 당연한 거지만. 시누이의 말은 아무렇지도 않게 들리는 척했지만 제 마음을 깊게 긁어내는 가시 같았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혔습니다. 7년 동안 제 하루는 시아버지를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식사를 준비하고 약을 챙기고 밤마다 혹시 집을 나가실까 문을 확인하던 날들. 제 청춘의 일부를 바친 시간이었죠. 그런데 이 모든 게 한 장의 종이로 무시당하는 순간 서러운 마음과 허탈함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장례식장을 찾은 친척들도 속삭였습니다. 며느리가 다 돌봤다더니 이름이 없네? 그래도 피부치한테 가야지. 법이 그런 걸. 그들의 시선은 동정과 비웃음 사이를 오갔습니다. 남편조차 명확하게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여보, 아버지가 그렇게 쓰신 거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어. 대신 내가 받은 몫에서 좀 나눠줄게. 그 말이 더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건 시아버지의 인정이 아니라 시혜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장례식장의 빈소 한쪽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빠져나가고 제 마음속에는 끝없는 허무와 분노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낮고 떨리는 목소리. 애기.
고개를 들자 누워있던 시아버지가 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의식이 없고 말을 거의 하지 못하던 시아버지가 저를 부른 겁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놀란 듯 시선을 돌렸지만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시아버지 곁으로 갔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때 시아버지의 손이 천천히 제 손을 더듬더니 꽉 잡았습니다. 마른 손끝이 떨리고 있었지만 그 힘은 확실히 전해졌습니다. 입술이 조금씩 열리더니 힘겹게 단어가 흘러나왔습니다. 고마, 왔다. 내가 다 알고 있었어. 그 한마디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7년 동안의 서러움과 억울함, 그리고 시아버지의 인정이 뒤섞여 감정이 무너졌죠. 하지만 시아버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안심해라. 내 집, 내 거야. 순간 저는 멍해졌습니다. 유언장에는 제 이름이 없었는데 시아버지가 왜 이런 말을 하는 걸까? 그때 시아버지가 제 손을 끌어당겨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변호사, 진짜 는 서랍 안. 말이 끝나자 시아버지의 눈이 천천히 감기고 손에 힘이 풀렸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진짜 유언장? 서랍 안. 그 순간 유언장 공개 때 느낀 이질감이 떠올랐습니다. 변호사의 시선, 신우이의 태연한 표정, 그리고 남편의 애매한 반응. 무언가 숨겨져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장례식장이 한산해진 후 저는 조용히 시아버지 댁으로 향했습니다. 밖에는 겨울바람이 매섭게 불었지만 제 마음속은 그보다 훨씬 거칠게 요동쳤습니다. 진짜 유언장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집안에 들어서자 7년 동안 수없이 드나들었던 익숙한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거실 한쪽에 놓인 시아버지의 오래된 서랍장. 시아버지가 숨을 거두기 전 제 귀에 속삭였던 서랍이라는 단어가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저는 서랍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하나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상단에는 오래된 편지와 오래전 가족 사진이 들어있었고 중간 서랍에는 약 봉투와 영수증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다 제 손끝에 이상한 감촉이 닿았습니다. 서랍 바닥판이 살짝 떠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바닥판을 조심스럽게 들어올리자 그 아래에서 두꺼운 봉투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내 마지막 말이라는 시아버지의 글씨가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열자 안에는 다른 유언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믿을 수 없을 만큼 달랐습니다. 시아버지는 자신의 전 재산 중 절반을 제게 남긴다고 적어두셨습니다. 그리고 이유를 길게 써두셨습니다. 나를 끝까지 지켜준 건 며느리 너였다. 네가 아니었으면 나는 더 일찍 무너졌을 것이다. 내 마지막 날까지 따뜻하게 해준 은혜를 평생 잊지 않는다. 그 순간 눈물이 쏟아져 글씨가 번져버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머릿속 한켠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왜 이 유언장이 장례식장에서 공개되지 않았을까? 누가, 왜 이걸 숨긴 걸까? 봉투를 가방 속에 넣고 집을 나서는데 제 심장은 마치 폭발할 듯 뛰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이 유언장을 숨겼다는 건 분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장례식장에서 읽힌 그 유언장은 가짜거나 최소한 일부가 조작된 것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가장 먼저 의심이 간 건
신우이였습니다. 유언장이 공개될 때 그 태연한 표정, 그리고 제 이름이 빠진 걸 당연시하던 말투. 하지만 형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는 장례식 내내 변호사와 은밀하게 눈짓을 주고받고 있었죠. 다음 날 저는 일부러 아무렇지 않은 듯 장례식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제 시선을 피해 변호사와 시누이가 한쪽에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몰래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형부가 가져온 건 다 처리했죠? 네, 그건 절대 안 나올 거예요. 이제 남는 건 셋이서 나누는 것 뿐이죠. 순간 손에 든 종이컵이 구겨질 만큼 힘이 들어갔습니다. 역시 그들은 시아버지의 진짜 유언장을 숨겼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제 몫을 빼앗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는 두 가지 감정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하나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 그리고 다른 하나는 시아버지가 남긴 진짜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의무감.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당하고 끝내지 않겠다고.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가방 속 봉투를 다시 꺼냈습니다. 혹시라도 누군가 들어와 훔쳐갈까 두려워. 봉투와 유언장을 스캔해 전자파일로 만들어두고 원본은 은행 금고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이제 제 손에 있는 건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진실을 밝힐 수 있는 무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 몰래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제 장례식장에서 읽힌 유언장 원본을 제가 직접 볼 수 있을까요? 변호사의 목소리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그건 이미 법적으로 제출된 문서라 열람은 가능하지만 사본은 드릴 수 없습니다. 그 말투가 묘하게 불안해 보였습니다. 저는 곧장 약속을 잡고 남편에게는 시장을 본다며 집을 나섰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본 유언장은 놀랍게도 제가 가진 유언장과 글씨체는 같았지만 내용이 달랐습니다. 제 이름이 쏙 빠져 있었죠. 혹시 이 문서 다른 버전이 존재하나요? 제 질문에 변호사는 식은땀을 흘리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 순간 확신이 들었습니다. 변호사 역시 이 일에 깊숙이 연루돼 있다는 것을. 사무실을 나서며 저는 휴대폰 녹음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대화 전부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장례 마지막 날 모든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이 일을 폭로하기로 한 겁니다. 마지막 발인 전날 밤 장례식장 안은 조용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목소리를 크게 내며 형과 시누이를 불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저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셨죠. 진짜는 서랍 안에 있다고. 순간 형과 시누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은행 봉투를 꺼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게 아버지가 남긴 진짜 유언장입니다. 절반은 제 몫이라고 분명히 적혀 있네요. 그런데 왜 이게 장례식장에서 공개되지 않았을까요? 시누이가 다급히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거 가짜잖아. 저는 비웃듯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가짜라고요? 변호사님, 어제 우리 나눈 대화 다시 들어드릴까요? 녹음 파일 속에서 변호사와 시누이의 대화가 울려 퍼지자 장례식장 안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친척들의 시선이 그들에게 몰렸고 남편마저 굳은 표정으로 형을 바라봤습니다. 결국 형과 시누이는 모든 것을 인정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숨을 거두기 직전 진짜 유언장을 빼돌리고 변호사와 짜고 내용을 바꾼 것이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피부치 아닌 며느리에게 재산을 줄 수 없다는 그릇된 욕심 때문이었죠. 저는 곧바로 변호사를 상대로 법적 절차를 밟았고
재산 분할은 시아버지의 진짜 뜻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절반의 재산을 제 몫으로 받았고 그 과정에서 변호사는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했습니다. 형과 시누이는 친척들 앞에서 망신을 당했고 그 일 이후 연락을 끊었습니다. 돈보다 더 값진 건 시아버지가 제 마음을 알아줬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분이 제 손을 꼭 잡고 고마웠다고 하던 목소리는 평생 제 가슴속에 남아있을 겁니다. 그날 이후 저는 비로소 제 삶을 되찾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 속에서 사는 며느리가 아니라 제 자신을 지키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겨울 시아버지 산소에 들러 조용히 속삭입니다.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저는 잘 살고 있어요. 제 인생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댓글과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응원하는 힘을 받아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